네, 오늘은 스테이크 집인데요. 랭저스밸리의 600일 된 스테이크, 맛과 식감이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습니까? 4일간 숙성된 닭고기를 한번 훈연시킨 다음에 그걸 또 닭기름에 한번 튀겨진 거라서 이거 뭐 풍미가 완전 저세상 풍미네요. 심지어 오늘 이 코스가 화이트 트러플을 주제로 한 코스라서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알바 화이트 트러플, 그것도 한없이 올려지는 그런 점심 코스. 이게 하나로 인당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꽤나 높은 가격이라 진지하게 고민했던 자리였어요. 아무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스테이크집이 즐비한 상하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집 스톤솔이라는 곳입니다. 상하이 시내 중심부인 똥홀루,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1층에 피치커피, 그 건물 2층에 있는 거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이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중국판 미슐랭인 흑진주, 다이아도 2개나 받고 있어가지고 중국에선 꽤나 유명한 집이기도 해요. 업장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둑한 나무톤의 화려한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괜찮지만 저녁 시간대에 오면 그 화려함이 한층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도 연인들끼리 기념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이 집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리뷰 페이지를 보니까 인당 300위엔부터 1000위엔 이상대까지 다양한 코스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집의 모든 스테이크는 기본적으로 28일 이상 숙성한 것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 자그마치 마유라 농장의 소, 마유라를 가장 잘 다루는 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스테이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추천하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는 거는 좀 더 특별한 건데요. 이 스톤솔보다 좀 더 고급 버전인 HIK9이라고 매장 안쪽 밀실처럼 보이는 이 통로로 들어가 보면은 단독으로 마련된 프라이빗한 공간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샵인샵 그런 개념이죠. 저도 이 공간은 처음이라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셰프님이자 대표님이세요. 오늘 직접 주방위에서 컨트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공간이 1, 2층 구조였는데 층고도 꽤 높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그리고 밖에도 보였던 히말라야 연반으로 가득 채워진 숙성고. 이거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셰프님이 한번 체험해보라고 문도 열어줘서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한次 哇，它跟楼上的那个熟成味都不一样。 와, 이 냄새 역한데 고소하고 상당히 좀 변태스러운 냄새가 중독성 있네요 이거. 오늘 저희는 화이트 트러플 주제이기도 하고 몇 가지 색다른 메뉴들로 구성된 그런 코스라서 5,500위엔, 거기다 기본적인 페어링이랑 해가지고 인당 100만원 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좀 쉽지 않은 가격이라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몇 가지 식전빵이 사이즈가 어찌나 크던지 이건 뭐 빵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만한 그런 사이즈였어요. 빵이랑 같이 나온 화퇴, 마유라 M9 등급의 순혈 와규, 썰로인 부위고요. 이게 짭조름은 있지만 짜진 않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될 정도 간에다가 씹을수록 버터 향도 진하게 퍼져 나옵니다. 그리고 멜론이랑 마유라의 필레미뇽 화퇴도 또 나오고요. 이 집은 스테이크도 맛있지만 다른 해외 브랜드들이랑 다르게 갖가지 터치가 들어간 그런 요리들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중식당들 가보면은 메뉴판이 엄청 두껍잖아요. 양식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사항이 많아가지고 골라먹는 즐거움, 그것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대형 식당들을 가보면은 냉채 주방이랑 열채 주방, 심지어 디저트 주방까지 다 따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주방뿐만 아니라 각 주방의 셰프님도 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저 같은 사람이 전문성을 논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튀겨진 감자튀김 위에 녹진하게 용화된 라클레트, 그 치즈 한 층이 올려지고요. 거기다 화이트 트러플도 눈꽃 쏟아지듯 한 겹 덮어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칼로리 폭탄. 근데 이런 게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그 다음은 손바닥만한 호박들이 소금 위에서 구워진 건데 신선한 브라타 치즈를 호박이랑 같이 끓여 나온 탕이에요. 테이블에 올려지기 전에 꼬량주로 불쇼가 한번 이뤄지면서 백주의 향미도 추가되고 백주의 향미가 호박의 그 단미도 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화이트 트러플이 올려지면 이게 열기랑 만나면서 트러플 향미가 더 강하게 휘날리고요. 브라타 치즈의 쫀쫀한 식감,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탕즙은 적당히 녹진 했는데 이게 평소에 즐겨 먹던 중식의 탕 그거랑 다르다 보니까 버터향 때문에 좀 느끼한 감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스테이크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메뉴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재료들로는 섬꼴뚜기, 그거랑 몽생미셸, 거기서 온 홍합이 준비되어 있고요. 냄비에는 마늘이랑 파, 그리고 다양한 향료들을 한번 볶은 다음에 이 재료들이 들어가요.
향은 이게 토마토랑 발효시킨 레몬 이게 들어간 닭국물이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새콤함이 느껴지는데 이게 적당히 끓는 점에 도달을 하면은 마지막에 요 섬꼴뚜기 요거를 살짝 데치듯 익혀져가지고 개인 접시에 올려줍니다. 안에 이 홍합이 평소에 먹던 것보다 감칠맛은 덜했는데 단미가 상당하더라고요. 탱탱하기도 더 탱탱했고요. 우둑우둑 씹히던 요 섬꼴뚜기 요것도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특이한 건 새콤함 안에 매콤함도 있어가지고 꼭 태국 음식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꾸이저우 酸탕 있잖아요. 그 느낌도 진해가지고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침샘을 자극시켜주네요. 그리고 계속되는 굉장한 요리가 냄비로 해서 나왔습니다. 주재료는 소 힘줄이랑 돼지 힘줄, 그리고 위징이라 불리는 철갑상어의 힘줄. 이렇게 쫄깃하고 끈적한 재료들을 저온에서 24시간 이상 끓여진 건데요. 탕즙 소스로는 이게 전복 간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묵직하네요 다. 이걸 요 깍지콩 볶음밥 위에 얹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이 볶음밥도 소기름에 볶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함이 상당합니다. 깍지콩은 이게 또 애기 깍지콩을 사용을 해가지고 식감이 꼭 연어알 마냥 상당히 연하게 폭폭 터지네요. 이게 주재료의 힘줄들 요거는 전체적으로 끈적하고 쫀쫀한 식감이었지만 신기한 거는 이게 씹히는 느낌이 각자 다 달라가지고 씹는 재미도 상당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요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주방에서 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메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이게 일단 닭은 옥수수를 먹여 키운 닭이래요. 이게 4일간 숙성을 시킨 거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훈연향을 입힌 다음에 닭기름을 발라가면서 저온으로 서서히 익힌 다음에 그걸 또 마지막에 저온 닭기름에 살짝 튀겨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화이트 트러플이 한층 올라가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게 한 입을 먹어보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닭고기에선 못 느껴본 그런 풍미가 나와요. 적어도 제가 오래 먹어본 닭고기 중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맛이었습니다. 일단 요 익혀진 거 한번 보세요. 뼈 주변에 저 붉은 핏기 돌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익힘 정도인데 상하이에서 많이 먹는 바이잔지 그거 먹을 때도 그렇고요. 쫄깃해 보이는 껍질에서는 닭향이 터져 나오고요. 껍질이랑 살 사이에 지방층도 명확하게 껴 있어가지고 세상 미끄덩한데 신기한 건 이게 씹으니까 껍질에서 약간 바삭함 그것도 살아있더라고요. 굉장히 습하게 익혀진 살코기도 안에 육즙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게 부드럽게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쉽게 찢겨져요.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메뉴였습니다. 그 다음 메인으로는 스테이크 차례입니다. 호주의 랭저스 농장에서 600일간 곡물을 먹여 키운 소고기 안심 부위였는데요. 이것도 몇 시간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일을 발라가면서 천천히 익혀진 거를 파초 입에다가 한번 감싸가지고 나와요. 이게 향을 입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메뉴들이 하나같이 다 시간과 공이 엄청 많이 들어간 데다가 맛까지 대단하다 보니까 인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전혀 설득력 없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미쳐가나 봅니다. 고기 덩어리가 무슨 푸딩 마냥 출렁거리면서 안쪽 육질은 또 핑크빛. 와, 이거 보고만 있어 군침 도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가니쉬로는 비프주에 볶아진 각종 버섯들이 타르트에 담겨지고요.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랑 소스로는 비프주랑 디로일이 올라가고 그 위에 또 트러플. 저희가 이날 14명이 같이 한 자리였는데 이 귀하디 귀한 알바 트러플 요거를 큰 덩어리로 한 3-4개는 먹었나봐요. 정말 아낌없이 올려집니다. 그나저나 고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익혀졌어요. 이게 보기엔 생고기 같아가지고 향미가 좀 덜해 보이지만 그을려진 표면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육향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뽑아줍니다. 안에 퍼져있던 지방들 그게 용화되는 딱 그 정도로만 익혀진 것 같아요. 이 곡물 먹인 소고기 요 같은 경우에는 고소함이 육향을 넘어서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호불호가 있는데 오늘 고기는 육향이 전체 향미의 한 7할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씹을수록 진해지는 버터 향이랑 마지막은 고소함으로 역시 스테이크 집이다 보니까 고기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나오네요. 주식으로는 상하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총이오반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로컬 메뉴인 파기름면인데 이거를 셰프님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면은 수공으로 만든 삼색면이었고요. 특제 간장 소스랑 파기름, 숙성시킨 소기름에 튀겨나온 세 종류의 파, 그리고 면 위에는 성게가 또 덩어리로 한 줄이 올려졌습니다. 정말 파기름면의 변신이네요. 이렇게 호화 버전의 파기름면은 또 처음 봤습니다.
이 납작한 면이 굉장히 탄탄한 식감에다가 면 자체만으로도 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제 간장 소스의 달콤함, 그 달콤함이 좀 진하긴 했지만 파기름이랑 튀겨진 파의 그 파향 때문에 그런지 느끼함 없이 오히려 깊은 맛까지 느껴져가지고 순식간에 면 한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이번엔 디저트, 에그타르트의 초대형 버전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이게 1인당 하나씩 나왔어요. 평소에 먹던 에그타르트 그것처럼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안에 버터랑 계란으로 만들어진 퓨레가 살짝 꾸덕한 그런 크림 상태로 채워진 거, 이걸 먼저 떠먹는 거예요. 여기도 트러플이 올려져가지고 이게 맛이 엉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트러플 향이 튄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안에 퓨레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밖에 요거 사브레라 그러나요, 이거를. 아무튼 이건 또 굉장히 얇게 한 층 한 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사삭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바삭하게 부서집니다. 짭조름하게 간이 되어 있는 거라 단짠단짠한 식감으로 코스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화이트 트러플을 주제로 한 점심 코스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구성 괜찮아 보이죠?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집은 스테이크 하우스다 보니까 스테이크는 당연히 잘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터치가 들어간 멋진 요리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추천하고 싶은 집인데, 오늘 저희가 먹은 메뉴가 화이트 트러플 계절에 맞춰진 코스다 보니까 일반 코스보단 좀 비싼 감이 좀 있죠. 근데 이 구성에 트러플 없는 코스도 있고, 또 이 집 코스 구성이나 뭐 음식 맛 이런 게 워낙 탄탄해가지고 일반 코스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집이에요. 특히 닭 요리하고 힘줄 볶음밥, 그거는 꼭 한번 드셔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